해충은 사실 병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종류가 많아요. 곤충이라고 하는 게 지구상에서 육상 생물 중에 4분의 3이 곤충이거든요. 한 200만 종 됩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벌써 뭐 한 5만 종 이상이 존재를 하는 것 같고, 예, 너무 종류가 많아서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외운다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뭐 주요한 해충 중심으로 보시는데,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이 각각의 해충들의 입 모양을 강조해요. 그 입 모양을 구별해서 얘가 씹는 입인지 빠는 입인지만 아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실마리가 쭉쭉 찾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주의 깊게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어떤 현상이냐면 그 나무에 구멍이 좀 뻥뻥 뚫립니다.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구멍이 뻥뻥뻥 나고 껍질이 벗겨지면서 제가 껍질을 또 벗겨 보니까 그 껍질 바로 밑쪽에 이렇게 굴 같은 게 막 얼기설기 파져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굴 같은 게 지금 막 파져 있거든요. 요거는 나무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나무좀. 작은 딱정벌레인데요. 정말 조그매요. 이 작은 딱정벌레가 나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살아있는 나무에 들어가는 나무좀도 있고 죽은 나무에 들어가는 그런 가루나무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죠. 우리 국민학교 때 생각해 보시면 방학을 하고 개학해서 학교에 딱 와봤는데 창틀이라든가 책상에 나무 위에 이렇게 나무 가루가 이렇게 소복하게 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 훅 불면은 훅 날아가고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습니다. 그게 나무좀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안으로 이게 나무좀이 막 들어가서 이렇게 막 나무 껍질 밑을 이렇게 파먹으니까 나무 껍질 바로 밑에는 물이 이동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형성층도 거기에 있고 물질의 이동의 통로가 거기 있는데 그거를 다 파먹어 버리니까 이게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못 올라가고 결국 나무가 시들어 죽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나무좀 같은 경우가 요새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참나무 시드름병, 시드름 그러면 전신 증세잖아요. 그렇죠? 다 시들어 죽는 병인데 그 시들어 죽는 병을 매개하는 게 또 이 나무좀 종류입니다. 그래서 광능 긴 나무좀이라고 하는 나무좀이 이런 떡갈나무라든가 이런 나무에 들어갔을 때 이 곰팡이를 갖고 들어가거든요. 곰팡이를 갖고 들어가서 곰팡이 병에 걸려 죽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 나무좀의 피해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근데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나무좀은 건강한 나무에는 안 들어갑니다. 좀 약해진 나무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럼 나무가 약해질 때가 언제 있나? 오래돼서 병 걸려서 좀 약해졌을 때, 이럴 때도 있고요.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약해진 상태는 옮겨 심었을 때입니다. 나무를 옮겨올 때 뿌리를 좀 자르고 뿌리 돌림을 해서 오거든요. 그 뿌리가 쫙 뻗어 있는 걸 통째로 떠오지 못하고 이렇게 분을 뜨잖아요. 그렇죠? 뿌리를 끊어갖고 와서 여기다 심으면은 그 뿌리가 정착해서 살 때까지는 나무가 몸살을 하고 좀 쇠약해져요. 이때 이 나무좀이 막 들어가는 거죠. 소나무좀이라는 것도 있고, 뭐 느티나무에 느티나무, 뭐 여러 가지 나무좀이 막 파고 들어가면은 옮겨 심은 그 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재공사 하시는 분들, 조경업 중에서 식재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해충이 바로 이 나무좀이에요. 2년 내에 죽으면은 하자거든요, 이건. 다시 심어줘야 되는데, 이 나무좀 때문에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무좀이 들어가서 나무가 죽었다. 그러면 똑같은 규격의 나무를 다시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싫죠.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새로 뭔가 단지를 조성하고 막 공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했을 때 그 초반기에 가장 우려가 되는 그런 해충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근데 사실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의 겉에다가 살충제를 좀 뿌려놔 주든가 아니면은 옆에다가 유인목이라 그래서 죽은 나무를 꽂아놔 주면은 그 죽은 나무로 많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캐다가 태워버린다든가. 아주 건강한 나무를 표피가 단단해서 안 들어간다. 아니요, 꼭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습성이 이렇게 나무를 한 마리가 먼저 딱 도착해서 이렇게 입으로 물어뜯고 파고 들어가거든요. 파고 들어갔을 때 이 나무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그 나무의 냄새로 알아요. 그 나무가 내는 여러 가지 2차 화합물질 이런 것들 때문에 얘가 그 수액도 적고
그 다음에 좀 이상하다, 이게 약하다 이러면은 그 자리에서 집합 페로몬을 막 내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있던 이 같은 종류가 다 그 나무로 쫙 모여옵니다. 그 나무에 집중적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그 나무는 이제 죽는 거고. 그래서 네, 네, 들어간 구멍은 보여요. 아니 벌레. 보입니다. 이렇게 꺼내면은 이렇게 조그만 게 보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왜 이게 관광소에 가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맺는 거 있죠. 예, 예. 그거를 사는데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요. 사사 소리가. 그 볼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한번 이렇게 깨보니까 이만한 거 구덩이가 더 벌레. 아,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하늘소입니다. 그 나무좀은 되게 조그맣고요. 이게 크면은 그거는 하늘소인데요. 이 하늘소도 그 알을 나무에다가 놔요. 죽은 나무인데. 그렇죠. 나무가 살아있을 때도 낳고 죽은 나무에도 낳고 뭐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목질부를 먹고 살거든요. 얘들은. 그러니까 원래 그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속 안에 있는 단단한 목질부는 죽은 조직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걸 먹는 애들이라면은 죽은 나무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네, 큰 거는 하늘소죠. 그걸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드시면 네. 그래서 나무종은 굉장히 조그맣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우리 잎 모양을 좀 보겠습니다. 요것만 잘 이해하셔도 된다. 오늘 이제 병에서 몇 가지 이제 좀 이렇게 탁 이해하신 게 있고, 자 해충에서는 자 씹느냐 빠느냐 이건데요. 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핥아먹는 잎이라고 얘기를 하고, 꿀벌이나 메뚜기는 씹어먹는 잎입니다. 그리고 매미는 찔러서 빨아먹는 거, 나비는 그냥 빨아먹는 거. 근데 이 중에서 파리라든가 매미라든가 나비는 다 빨아먹는 잎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요. 두 개로 딱 나누자고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빨아먹느냐 씹어먹느냐. 벌은 씹는 잎입니다. 꿀벌이 꽃에서 꿀을 빠니까 빨아먹는 잎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꿀벌의 잎 모양을 구조를 보시면은 큰 턱이 발달해가지고 씹는 잎을 갖고 있어요. 꽃가루 같은 거 씹고, 그 다음에 자기 밀랍을 씹어서 막 씹어서 이거를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한 다음에 즙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벌은 씹는 잎이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해충을 보실 때 진딧물이라든가 깍지벌레라든가 이렇게 딱딱딱 붙어 있는 애들은 다 빨아먹는 잎을 갖는 애들이 딱딱 붙어서 식물의 그 쥐백을 빨아먹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한테 듣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나방 애벌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씹어 먹잖아요. 그죠? 누에 쳐보신 분들 이렇게 뽕잎을 막 서걱서걱 먹잖아요. 그런 것도 씹는 잎이기 때문에 보통 표면에 존재하고 그 표면에서 이렇게 다 뜯어 먹는 거죠. 벌목 중에도 꿀벌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벌목 안에 잎벌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잎벌. 그래서 그 잎을 뜯어 먹는 벌이거든요. 이것도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벌목이니까 당연히 얘도 씹어 먹는 잎이다. 자, 한번 그럼 여러분의 알고 있는 지식을 제가 여쭤볼게요. 딱정벌레 쪽은 씹는 잎일까요? 빠는 잎일까요? 딱정벌레, 풍뎅이 같은 거. 그렇죠, 씹는 잎입니다. 딱정벌레 목은 예, 그러니까 그 앞날개가 덮개로 변해서 이렇게 뒤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딱정벌레는 다 씹는 잎이에요. 예, 아까 그 하늘소도 딱정벌레 목이거든요. 그리고 나무좀도 딱정벌레 목이고, 그러니까 얘들은 씹어서 굴을 팝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매미목 종류. 매미 종류는 빠는 걸까요? 씹는 걸까요? 빠는 거. 그렇죠? 매미가 다 우는 것만 매미가 아니거든요. 매미목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딧물이라든가 깍지벌레라든가 뭐 선녀벌레, 매미충, 멸구, 벼멸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매미목 곤충입니다. 빠는 잎이에요. 노린재목도 빠는 잎입니다. 네, 메뚜기목, 메뚜기 씹을까요, 빨까요? 씹습니다. 그죠? 씹어서 먹고, 잎을 그래서 아작아작 뜯어 먹어요. 요새 좀 피해가 되는 게 이제 갈색 여치 이런 애들이 메뚜기목에서는 조금 피해를 줍니다. 나비목에서는 나비 어른벌레는 별로 식물에 피해를 안 줘요. 그렇죠? 꽃에 찾아다니고. 근데 이거의 애벌레는 애벌레 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애벌레 때 주로 씹는 잎을 갖고 잎을 뜯어 먹는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어떤 해충을 보실 때마다 얘는 씹는 잎이냐 빠는 잎이냐 그것만 체크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 첫 번째 나오는 거 진딧물이 나왔네요. 진딧물하고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진딧물과 진드기입니다.
달라요. 전혀 틀립니다. 자, 진딧물, 그 다음에 진드기. 진드기라고 하는 거는 거미거든요. 진딧물은 곤충입니다. 자, 그럼 곤충과 거미가 어떻게 틀리냐? 다리 숫자예요. 곤충은 다리가 6개. 6개인 것을 곤충이라고 하고 8개 다리인 것을 거미라고 하는 겁니다. 갑각류는 다리가 몇 개일까요? 8개. 개라든가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10개죠. 10개. 다 드셔보셨잖아요. 그죠? 꽃게탕이라든가 이렇게 게장 이런 거 드실 때 다리가 이렇게 한쪽에 5개씩 있어요. 그죠? 예. 앞발 같은 거, 이렇게, 그죠? 개가 다리가 10개가 아니라 9개거나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먹을 때. 예.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런 같은 무리거든요. 절지동물이라 그래서 그 절지동물 같은 무리 안에 다리가 6개인 것을 곤충, 8개인 것을 거미, 10개인 것을 갑각류, 그 다음에 10개보다 더 많은 애들, 지네라든가 그리마 이런 애들, 노래기 이런 애들 다지류라고 부릅니다. 예, 다리가 많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진딧물과 진드기는 그래서 진드기는 다리가 8개인 거미거든요. 그리고 진딧물은 다리가 6개인 이러한 매미목 곤충을 말합니다. 그래서 살인 진드기라고 올해 여름에 저도 전화를 무지하게 많이 받았거든요. 아파트 어디서 막 나타났는데 이거 살인 진드기 아니냐 그런. 언론이 참 이름을 좀 무섭게 지어요. 기자 입장에서는 자기 기사가 좀 이렇게 임팩트 있게 어필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낚시 제목도 많잖아요. 막 살인 진드기 그러면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는 그 열병을 옮기는 진드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조금 새롭게 막 더 부각이 됐고, 작은 소 참 진드기라고 하는 종이거든요. 올해 문제가 됐던 게. 그래서 이제 막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발견된 진드기 같은 게 그거냐. 그래서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일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원래 소라든가 이런 쪽에 피를 빨던 애들이 떨어져 나와서 사람한테 이제 오거나 이런 상황인데 이제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막 이게 발견됐는데 아파트 단지를 전체를 다 소독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너무 주민들도 막 두려워한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냥 차 조심하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 발견된 진드기가 작은 소 참 진드기일 확률이 굉장히 낮고 또 설사 작은 소 참 진드기가 맞다 할지라도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확률도 굉장히 낮고 도심지에서는 굉장히 낮거든요. 이게 또 그거에 물렸다고 죽을 확률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회복돼요 이게. 근데 이제 약간 노약자분들이나 이렇게 약하신 분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훨씬 적으니까 차 조심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자, 여기서 구별하시자고요. 진드기와 진딧물. 응애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진드기와 응애는 다 거미입니다. 둘 다. 거미 중에서 작은 거미가 있는데요. 작은 거미가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는 애들을 우리는 진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 포함해서 동물을 공격하는 애들. 그리고 작은 거미 중에 식물을 공격하는 애들을 응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아파트의 둘레에 있는 식물이나 혹시 가정에서 엔젤 트럼펫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물들을 보시는데 그 순 나오고 하는 그런 쪽에 이렇게 얇은 거미줄 같은 게 이렇게 싹 쳐진다. 그렇죠? 이게 아주 곱게 덮이거든요. 곱게 이렇게 싹 덮이고 잎 뒷면이나 이런 데 보니까 되게 조그만 놈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응애예요. 그죠? 응애네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미입니다. 거미이기 때문에 거미줄을 치게 돼 있고 이렇게 싹 식물체를 덮는다. 그래서 응애가 나타났을 때는 일반 곤충의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응애를 잡는 약을 또 따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진딧물은 곤충이다. 매미목입니다. 그러니까 빨아먹는 입을 갖고 있고 한 자리에서 보통 이동을 많이 안 하면서 쭉쭉 빨아먹는 습성이 있어요. 대신 얘들은 이제 계절에 따라서 초봄과 늦가을에 한번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붉은 변무니병과 향나무 녹병
기주를 바꾸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진딧물들도 상당수가 여름 기주와 겨울 기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는 나무 쪽으로 많이 가고 여름에는 풀 쪽으로 많이 와가지고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팝나무 진딧물 이러면 뭐 겨울에는 이렇게 사과나무나 배나무 같은 나무로 갔다가 봄철에 조팝나무나 여러 가지 식물체로 이동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딧물을 보시면은 봄하고 가을에 보시면 날개 달린 애가 나옵니다. 걔들은 이동하기 때문에 있는 거고 기주에 정착한 다음에는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날개가 이제 필요 없어요. 안 나옵니다, 날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날개 달린 애들은 이제 봄에 날라오기 때문에 있는 애들이고 대부분은 날개가 없이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진딧물의 특징은 복부 끝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까만색 뿔관이라 그래서 두 개의 관이 존재합니다. 모든 진딧물을 보시면 뿔관이 등 쪽에 나 있다. 빨아먹기는 참 많이 빨아먹어요, 애들이.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진딧물이 식물체를 빨아먹어서 식물이 수액이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쇠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얘들이 잘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서 계속 빨거든요. 깍지벌레도 그렇고 진딧물도 그렇고 이렇게 빨대같이 생긴 입을 갖고 식물체에다 콱 박아 넣은 다음에 이걸 잘 안 빼요. 계속 빨아먹어요. 자, 그러면 빨대 같은 잎을 식물체에 넣었잖아요. 넣으면은 식물들은 잎에서 증산작용을 하면서 뿌리에서는 물을 계속 빨아갖고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위로 쭉쭉 끌어올리기 때문에 식물체 안에는 수압이 발생을 해요. 그 물이 올라오는 압력이 있다고요. 근데 잎을 꾹 박아놓고 계속 있으면은 이게 계속 들어와요. 예. 안 먹고 싶은데도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게 배가 터져서 죽거든요, 애들이. 근데 그렇게 죽은 애들은 볼 수가 없어요. 안 죽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배설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들어오는 만큼 그대로 영양분만 일부 자기가 이용하고 나머지는 바로 배설합니다. 그래서 진딧물이나 깍지벌레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꼬리 끝에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싹 달려요. 그리고 이게 톡톡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감로라고 부릅니다. 감자가 달 감자겠죠. 그러니까 단 이슬이다 이런 얘기예요. 진로가 아니고 감로. 이게 감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식물이 갖고 있는 그 달짝지근한 수액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달콤해요. 그러니까 개미가 또 이걸 좋아합니다. 개미들이 진딧물을 보호하면서 감로가 뒤에 달리면은 와가지고 그걸 마셔요, 이렇게. 고로쇠 수액 먹는 거랑 똑같다고요? 포카리 스웨트야 막 이러면서 이제 추측 먹고 목마를 때마다 와가지고 이렇게 추측 먹고 그러죠. 그러니까 진딧물과 개미는 좀 수액이 달짝지근한 나무에 진딧물이 많이 맞습니다. 수액이 좀 많고 달짝지근한. 고추 엄청 많고. 고추 수액은 별로 안 매워요. 고추가 매운 거는 이제 그 고추 과육이 달리면서 과육 내부에 그 하얀 심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캡사이신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매워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이 감로가 생기면은 이게 달려서 지금 많잖아요. 이게 많은데 이놈들이 하나둘씩 다 감로를 만들어가지고 툭툭 밑으로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은 아래쪽에 있는 잎들이 이 감로에 묻습니다. 묻으면은 그렇죠. 끈적끈적해져요. 마치 이렇게 사이다를 탁자에 쏟으신 다음에 그냥 싹 가신 거예요. 그럼 이게 마르면서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래서 끈적끈적하고 처음에는 좀 번들번들하면서 끈적끈적합니다. 그러다가 곰팡이 포자들이 막 날아다니다가 거기에 딱 붙으면은 이게 되게 좋은 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 곰팡이가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 확 번집니다. 또.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무슨 병이라고 하냐? 그을음병이라고 해요. 그을음이 묻은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벤자민 고무나무라든가 이런 큰 나무를 가정 내에서 키우실 때도 보시면 아래쪽에 잎이 어느 날 보니까 좀 끈적끈적하고 막 그래요. 그러고 그거 가만히 놔두시면 이제 시커멓게 변하거든요. 그을음병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을음병이 생겼을 때는 일단은 위를 보셔야 돼요. 위를 보셔서 빨아먹는 놈들이 없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개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 밑에 끈적끈적하거나 그을음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개 위에 있는 애를 먼저 없애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끈적끈적한 거를
그름병 시커멓게 묻은 거를 닦아내셔야 돼요. 그름병은 잘 안 닦입니다. 또 이게 쫙 달라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시커먼 된 잎을 이렇게 만져보셨을 때, 손으로 쓱 닦아보셨을 때 잘 닦이면은 그냥 떼거든요. 예, 그건 이제 잘 청소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떼니까 그냥 이렇게 잘 닦아주시면 되는 건데, 안 벗겨지고 끈적끈적하다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좀 네. 온도가 좀 내려간다고 그랬을 때, 예. 진딧물이 안 통하나요? 자, 진딧물은 원래 온대성 곤충이라 아주 고온에는 좀 약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한 20도에서 22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가 진딧물이 제일 왕성하게 번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거는 이제 그보다 아마 더 낮은 온도이실 테고, 그랬을 때 한 14, 5도, 지금 온도 정도에서도 진딧물은 잘 살아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온도가 낮아지면은 이제 월동에 들어가거든요. 진딧물은 알로 월동합니다. 그래서 알을 낳아서 월동하고 봄에 그게 깨어나가지고 다시 또 번식하고. 예, 그래서 진딧물이 많이 끼는 시기를 보시면 봄철에 일단 많이 생겨요. 봄철에 요때가 새순이 나올 때랑 보통 맞아요. 그러니까 새순은 어차피 야들야들하고 먹기 좋잖아요. 딱딱한 나무에 잎을 꼽는 것보다 새순에다가 잎을 꼽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봄에 확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여름철이 돼서 온도가 30도 넘어가면 진딧물이 확 줄어요. 또 여름에 진딧물 보시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됐어요. 그러면 또다시 한 20도, 22도 되는 온도가 오잖아요. 그때 또 한 번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온도가 굉장히 다운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활동은 온도가 낮으면은 이제 그때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일단 버티겠죠. 버티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활동을 하고. 예. 뭐 나비나 파리나 이런 애들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때는 근육을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몸을 데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름철에는 진딧물 걱정을 너무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이제 진딧물이 많이 생겨서 약을 어떻게 쓸까요? 막 물어보시면은 시기가 딱 봤을 때 6월 달이 돼간다 이러면은 약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안 써도 된다. 이건 이제 곧 6월 달 넘어가서 온도 올라가면은 진딧물은 이제 없어진다. 그렇죠? 그래도 이제 막 이렇게 자꾸 써달라 그러면은 예, 물 같은 거 한번 쫙 뿌리시면 물 맞아도 죽습니다. 진딧물은. 소나기가 한번 이렇게 확 오잖아요. 진딧물이 상당수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빗방울 맞을 때는 별로지만 진딧물이 소나기 그런 거 맞잖아요. 그럼 자기보다 훨씬 크거든요, 이게. 야, 이건 기절합니다. 이거 죽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비만 와도 아니면 물만 강하게 뿜어줘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봄하고 가을철, 특히 봄철에는 진딧물이 확 생기면은 굉장히 좀 피해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 처리하는 방법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봄에 진딧물 많이 생겼고 여름에 없어지고 가을에 또 생기는데, 그럼 여름은 안전하냐? 그건 아니에요. 여름에는 응애가 나타납니다. 얘는 고온성 해충이라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확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름에 진딧물 때문에 한번 고생하시고, 좀 진딧물이 수그러들면은 응애들 또 한번 만나시고, 응애가 또 수그러들면 진딧물 또 한번 만나시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나무 밑이나 이런 데, 나무 많은 데다가 차 세워 놓으시면은 이렇게 유리 같은 데 보면은 뭐가 툭툭툭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맑은데 잘 안 닦여요. 이게 또 굳으면은 이렇게, 그게 바로 다 이 진딧물이나 이런 애들이 거기 나무에서 감로를 떨어뜨려서 이게 딱 굳은 겁니다. 그게 말라서. 그죠? 그럼 닦으려면 이제 와시액 많이 쓰셔야 돼요. 여러 번 해서.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된다. 그리고 나무 밑에서 이렇게 노실 때도 그런 거 만날 때 있어요. 이렇게 햇빛이 챙챙하고 날은 맑은데 나무 밑에서 이제 이렇게 뭐 쉬신다거나 노셨는데 물방울이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맑아요. 뭐지? 막,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나무들이 일액 현상이라 그래서 햇빛이 많은 날, 물을 좀 분비하면서 이렇게 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게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진딧물 같은 게 많아가지고 걔들이 배설물을 떨어뜨린 거죠. 둘 중에 하나니까 한번 맞으셨으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 있나 봐서 이렇게 맛을 보세요. 할까요?
맛을 딱 보신 다음에 그 맛을 보시고 야, 좀 달달하다 그러면 진딧물 똥이구나. 그렇죠? 별로 해롭지 않습니다. 그대로 수액이 거의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더럽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딧물 같은 경우는 배설물이 많다요. 배설물이 많고 그것은 끈적끈적하고 시커멓게 만들고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예. 자, 진딧물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미에 끼는 그런 진딧물 종류죠. 장미의 새순, 꽃봉오리, 그러면은 이런 것도 진딧물이고 찔레수염 진딧물이라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종류는 원추리에 끼는 진딧물이네. 원추리 꽃대가 쭉 올라왔을 때 진딧물이 쭉 끼거든요. 인도볼록 진딧물이라 그래서 몸체는 하얗고 다리는 까만, 마치 인도 사람이 이렇게 흰 천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다 진딧물 종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책에 없으실 거예요. 제가 추가로 하나 넣은 건데 진딧물 중에 혹을 만드는 진딧물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 혹 진딧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사사키 잎 혹 진딧물, 사과나무 혹 진딧물,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벚나무 잎인데요. 잎 뒷면에서 지백을 빨아먹다 보면은 잎이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치 멀리서 보면은 무슨 애벌레가 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따서 보면은 이렇게 식물체 조직이고, 요거를 뒤쪽에서 이렇게 벌려 보시면은 요 혹 속에 진딧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느티나무에도 느티나무 외줄 진딧물 그러면 느티나무 잎에 이렇게 혹 같은 거 만드는 진딧물도 있고요. 그러니까 혹 만드는 진딧물도 굉장히 많이 있다. 자, 이런 애들은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밖에서 뿌리는 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잎을 뒤에서 이렇게 말아버리는 진딧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쭉쭉 빨아먹으면서 잎이 이렇게 말려서 흉하게 변한다. 자, 그래서 진딧물, 빨아먹는 잎 쪽을 지금 일단 보셨어요. 그리고 위에 흡수성이다. 그 말이 빨아먹는 잎이다. 그런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깍지벌레를 좀 보겠습니다. 역시 흡수성입니다. 그러니까 빨아먹는 잎이다. 깍지벌레는 진딧물보다 더 안 움직입니다. 한번 그 자리에 붙으면은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냥 계속 붙어서 빨아먹어요. 그래서 굉장히 종류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루 진딧물 쪽인데요. 몸에서 이렇게 하얗게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몸 밖으로 이렇게 하얀 모양으로 만드는 이런 종류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니면 공원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진딧물이고, 감나무에도 많이 생겨요. 감나무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감에도 막 이렇게 붙고, 자, 터트리면 무슨 색깔이 날까요? 벌레 내장처럼. 네? 그 이렇게 동글동글 피마자씨처럼 돼가 예. 붙어 있는 게 있던데요. 아, 그거는 저기 혹벌입니다. 혹벌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혹을 만드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 깍지벌레 쪽에서 이렇게 감나무 같은 거 이렇게 혹시 깍지벌레 있는 걸 안 죽여 보셨어요? 툭 터트리면은 안에서 빨간색이 나와요. 예. 섬찟하긴 하지만 그래도 색깔이 되게 이뻐요. 예쁜 색깔이 빨갛게 나온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이제 흰가루병이 있는 거랑 깍지벌레가 여러 마리가 쫙 붙어 있으면 또 이것도 허옇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루 깍지벌레과 애들은 이렇게 같이 하얗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압니다. 흰가루병은 뭔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약간 폭신폭신하면서 곰팡이가 쭉 펼쳐 있는 거고, 깍지벌레는 뭔가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톱으로 꾹 누르면 툭툭 터진다. 이거죠. 빨갛게 모습이 보인다. 자, 깍지벌레. 얘도 역시 배설물이 많아요. 그렇죠? 계속 빨아먹으니까 계속 배설물이 나온다. 자, 요거는 이제 무화과 깍지벌레라 그래서 고무나무죠. 이렇게 되게 조그만 애들이 붙습니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 이게. 자세히 보셔야 돼요. 고무나무, 벤자민 고무나무 뭐 이런 종류의 이렇게 자세히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 가지나 이런 데도 막 붙어 있고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 이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빨아먹는다에 착안을 하시면은
겉에서 뿌리는 약을 뿌리셔도 되기는 하는데 100% 죽인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꼼꼼하게 잘 약을 뿌려도 어딘가 숨어서 살아 있습니다. 진딧물도 그렇고 깍지벌레도 그래요. 입 뒤에 어디 교묘하게 숨어가지고 약을 안 묻고 살아남으면은 걔가 그 다음 주면 또 훅 생기거든요. 이렇게 보통 일주일이면 한 세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많이 잘 생겨요 또. 그래서 확실하게 없애시는 방법은 식물의 즙액 속에 수액 속에다 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살아있으면 빨아먹잖아요. 그때 약이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면 약 종류를 이제 잎이라든가 뿌리에서 나무 안으로 흡수되는 약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흙에다가 뿌려두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이렇게 화분 같은 데다가 아니면 흙에다가 쫙 뿌려놔 주시고 물을 그냥 주시면 돼요. 평소처럼 물 주시면 이게 서서히 녹아서 흙으로 들어가면서 뿌리로 흡수되면은 이런 깍지벌레나 진드물 같은 게 살아남은 애들은 빨아먹다가 다 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판단 한번 잘 해보세요. 만약에 깍지벌레가 드글드글하게 많다. 지금 막 보니까 막 가지마다 막 드글드글하게 막 확 붙어 있어요. 내 몸이 막 간지럽다. 이런 상황이면은 그렇죠. 일단 이렇게 뿌리는 약으로 좀 뿌리세요. 뿌리는 약으로 뿌리셔가지고 한 70에서 80%를 죽인다. 일단 100%는 안 죽는다. 이거는 일단 인정하시고 그 다음 주면 또 많아질 거 뻔하니까 이렇게 한 80%는 죽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흡수되는 약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간다. 근데 만약에 발견하셨는데 몇 마리 없어요. 몇 마리 없고 아직 막 드글드글하진 않다. 이럴 때는 그때부터 그냥 흡수되는 약을 쓰시면 전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셔서 일단은 뭐 좀 없애는 게 더 급하냐? 급하신. 네. 고체의 농약을 네. 이제 뿌리잖아요. 네. 그럼 그게 이제 비가 오면 예를 들어서 녹아가지고 식물이 다시 빨아들여가지고 그게 농약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먹을 때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과일이라든가 뭐 이렇게 사람이 먹는 거에는 권할 수가 없죠, 사실. 이렇게 식물체로 흡수되는 약이면은 배추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배추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배추 쪽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약 계통이 침투성 살충제라고 부르는 약인데요. 침투에 들어간다. 근데 배추라든가 뭐 무라든가 이런 쪽, 뭐 아니면 상추라든가 이런 쪽에는 잘 안 씁니다. 아예 그 계통의 약을. 그리고 별로 그렇게 안 써도 얘들이 다 이렇게 좀 펼쳐져 있기 때문에 뿌리는 약도 잘 듣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지금 침투성 살충제 이런 약을 지금 권하는 거는 뭐 가정 내 실내 식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관상 식물 이런 쪽으로. 그리고 이제 감이라든가 대추라든가 먹어야 되는 거가 있다 그러면은 보통 한 2달 정도 전에는 괜찮습니다. 쓰셔도.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약을 최종적으로 마지막 쓰는 거를 안전사용 기준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고시가 돼 있는데요. 한 45일 정도로 한계로 봐요. 그러니까 농약사에 가면 네. 그 사람들은 무식한 경우에 막 팔아먹기 위해서 예. 그렇죠. 그 조심해야죠, 그건. 그래서 저는 일단은 드시는 거에는 되도록이면 침투성 살충제 쓰지 마시라. 그 다음에 혹시 드셔야 된다 그러면은 45일 정도로 한계로 잡고 그 약을 친 다음에 45일이 있다가 드시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 사이에 드시면 좀 안 좋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해마다 보면 요 식물이 깍지벌레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한 4월 초나 3월 말에 미리 그 약을 흙에다 뿌려둡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흡수가 돼서 한 4월 중에는 이제 식물체 체내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별로 이런 게 안 생기고 그냥 그 해를 잘 넘어간다. 이렇게 보십니다. 아까 그 수관주사 말씀드린 거, 수관주사 같은 경우도 다 침투성에 속합니다. 식물체 안으로 약을 들여보냅니다. 네. 이게 응애입니다. 네, 응애는 이렇게
거미줄을 치면서 이렇게 뭐 이건 소나무 쪽에서 이제 생기는 응애 이렇게 조그만 이런 녀석들인데요. 다리가 8개고 거미는 빠는 입이거든요. 거미가 이렇게 씹어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뭔가 거미줄에 걸린 애를 딱 감아놨다가 마비시켜 놓고 필요할 때 가서 걔들의 체액을 빨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응애도 빨아먹는다. 그래서 응애가 빨아먹으면은 잎이 이렇게 누르스름하게 뜹니다. 지나가시다 보면 이렇게 잎들이 좀 뭔가 색깔이 좀 바란 잎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대부분 빨아먹는 애들이 먹은 거다. 거미줄을 치면서 빨아먹는다. 이거 보시고. 그리고 꽃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뭐가 막 달려있고 여기 지금 거미줄이 쭉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꽃 색깔도 색깔이 바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식물체에 이렇게 거미줄이 곱게 덮인다. 이러면 아, 이게 응애구나. 그렇죠? 그리고 응애 쪽에는 약을 살충제가 아니라 살비제라고 합니다. 살비. 그러니까 응애가 한자로 비거든요. 그래서 살비제 그러면 이제 일반 응애가 생겼는데 일반 살충제를 쓰면 응애는 안 죽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약제에 대한 그 저항성만 강해져요. 그러니까 응애는 응애약, 살비제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빨아먹는 것 중에 이제 총체벌레라는 애도 있습니다. 얘들은 이제 날개가 이렇게 총체같이 생겼어요. 탁 피면은 날개에 어떤 막이 없고 그냥 날개에 시맥이라 그래서 맥만 있어가지고 그 총체가 이렇게 나든 것처럼 못 납니다. 기어다니면서 빨아먹거든요. 그러니까 빨아먹으니까 이런 식으로 희끗희끗하게 색깔이 변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죠. 그래서 총체벌레 이런 애들도 해충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흔하게 발견하실 수 있는 거는 진딧물 깍지벌레. 이건 아주 흔하게 보실 수 있고 장미 같은 거 지나가다가 한번 보세요. 장미의 줄기에 하얀 것들이 뭐가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가시면서 중간에 있는 장미를 한번 보시면은 길가에 있는 거는 거의 100% 있어요. 그것도 깍지벌레입니다. 장미 흰 깍지벌레. 이래서 푸르스름한 줄기에 하얗게 붙어 있는 애들. 그렇죠? 자, 다 빨아먹는 애들이고, 요거는 이제 그냥 책이 없는데 또 보시는 겁니다. 방패벌레 종류입니다. 방패벌레라 그래서 이렇게 잎 뒷면에서 또 빨아먹는 놈들이 있거든요. 철쭉을 일단 보시면은 철쭉 잎이 여름철에도 누르스름해져 있는 잎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잎이 뭔가 좀 색깔이 바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따서 잎 뒷면을 보시면 뭔가가 빨아먹은 흔적이 있고 이렇게 까만 배설물들이 붙어 있어요. 그것도 이 방패벌레가 빨아먹은 겁니다. 철쭉들은 광범위하게 피해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리고 버즘나무, 우리 플라타나스라고 부르는 거 있습니다. 그 플라타나스 잎도 보시면 이렇게 누르스름하게, 그러니까 낙엽이 지면서 잎이 누래지는 게 아니라 아직 낙엽 질 때가 아닌데 잎이 누렇게 변한 나무들. 그러면 항상 우리는 확인해야 되잖아요. 가서 잎을 따보세요. 잎을 따서 이렇게 뒤를 보시면은 뭔가 빨아먹은 흔적, 네, 허물벗은 껍질, 배설물 이런 게 막 묻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다 방패벌레다. 지백을 빨아먹으니까 잎이 색깔이 누렇게 변한다 이거죠. 자, 이런 애들도 역시 빨아먹는 애들은 침투성 살충제가 좋습니다. 가로수에 이 플라타나스가 피해를 많이 받으면은 굉장히 보기 흉하고 일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쫙 뿌리면서 이제 약을 쳤는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약이 잘 묻지도 않거니와 좀 일종의 그냥 했다라는 거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했다. 근데 효과는 별로 없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살충제를 수간주사로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빨아먹는 애들이니까 수액을 빨다가 같이 먹고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계속 우리 빨아먹는 거를 보셨어요. 철쭉, 플라타나스요. 또 이게 설리폭발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소나무 잎에 이렇게 애벌레들이 들어가서 지백을 빨아먹는다. 파리도 빨아먹는 잎이니까 이렇게 흡수성 빨아먹는 그런 종류고, 요게 사사기 이폭진딧물, 아까 보신 잎에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온 거. 그리고 얘는 큰 팽나무 이네요. 팽나무 종류 중에 나뭇잎에 이렇게 곡깔이 볼록볼록 솟는 것처럼 뾰족뾰족해지는 게 있습니다. 잎 뒷면을 보시면 하얗게 밀랍으로 뒤가 막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큰 팽나무 이라고 하는 애가 빨아먹으면서 생긴 그런 거죠. 그리고 혹응애, 북나무 혹응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두덕이 난 것처럼 볼록볼록하게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나무가 생긴 거요. 그거는 그냥 그 나무 자체가 아닐까요, 그건? 네. 뭐 이렇게 버드나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볼록볼록해지는 경우가 있고, 사철나무도 잘 보시면 사철나무 잎도 표면에서 뭐가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약간 볼록볼록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다 뭐 혹파리 종류, 뭐 사철나무 혹파리, 또는 뭐 버드나무 같은 버들 쪽에도 들어가는 애가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혹을 만드는 애들도 꽤 있다. 그럼 이런 애들은 혹을 일단 만들면은 얘들도 밖에서 뿌리는 약은 안 듣기 때문에요. 안으로 침투시키는 약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씹는 거를 좀 보겠습니다. 씹는 거에서 제일 흔하게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국 흰불나방이라는 나방이에요. 이 나방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보셨어요. 학교 다니실 때, 운동장에서 노실 때 보면은 벤치 위에 털 숑숑숑 달린 애가 이렇게 꼬물꼬물 올라오고, 아니면 이렇게 나구송이라든가 뭐 플라타나스나 이런데 나무 줄기에 막 이렇게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뛰어가지고 막 송충이다 그러고 막 밟아 죽이고 막, 그죠? 송충이 아닙니다. 근데 송충이는 소나무에만 있거든요. 그죠? 이게 바로 미국 흰불나방의 애벌레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이 미국 흰불나방은 좀 억울하긴 해요. 막 죽어가면서 막 나 송충이 아닌데 막 그러면서 밝혀 죽고 막 그런데 이건 자, 얘들은 한번 발생하면은 때를 지어서 발생하는 습성이 있어요. 알을 덩어리로 낳기 때문에 이게 확 발생하면은 나무까지 한쪽을 완전히 이렇게 뒤덮은 다음에 그걸 폭삭 먹어버리는 그런 놈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무를 안 가리고 다 먹습니다, 애들은. 감나무 얘기 필요 많이 깔아먹었는데 이거 아니에요? 뭐 가능성이 있고요. 뭐 근데 얘들은 일단 거미줄 같은 걸 쳐요, 또. 감나무나 뭐 이런 거에서 뭐 갉아먹는 종류는 또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나방들이 또 다 가능성이 있고, 이 미국 흰불나방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지 한쪽을 이렇게 거미줄 같은 걸로 감싸고, 이 나비목 곤충은 입에서 실을 뺍니다. 누에가 입에서 실을 빼는 것처럼 이렇게 입에서 실을 빼서 감싼 다음에 폭삭 먹는다. 지나가시다 보면 이렇게 공원이나 산길 가실 때 이렇게 줄이 하나 쭉 내려와 있고 애벌레가 대롱대롱 달려 있는 거. 그렇죠? 얘들도 입에서 실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이 이렇게 나뭇가지에 있다가, 아니 나뭇잎에 붙어 있다가 새가 와서 딱 앉으면은 그 옆에 그대로 있으면은 딱 먹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도피 행동을 어떻게 보이냐면은 뭐가 와서 딱 덜컹했다 이러면은 실을 딱 붙인 다음에 쭉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예, 2차원 공간에 있다가 3차원 공간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러면 새가 이걸 먹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등산 다닐 때 막. 그렇죠. 그래서 지나가다 이렇게 딱 얼굴에 붙고 이렇게 몸에 붙으시면, 그렇죠. 붙으면은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딱 보시고 아유 피해서 도망갔구나. 그렇죠? 그러고 이렇게 놔주시거나.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너무 많았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목에 붙었는데 붙은 걸 띄어서 이렇게 보셨어요? 놀라죠? 그러면 여러분이 놀라시는 게 더 클까요? 이 녀석이 놀라는 게 더 클까요? 네. 얘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손해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아유 도망 피해서 왔구나. 그렇죠? 자, 어쨌든 이 미국 흰불나방은 굉장히 좀 이렇게 잎에 연백만 남기고 잎을 허옇게 만들면서 폭삭폭삭 먹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아파트 쪽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로수에도 많이 보이고 공원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얘는 누구냐면은 회양목 명나방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나비목, 나방 종류의 애벌레들이 다 씹어먹는데 얘들도 역시 입에서 실을 토해서 회양목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거미줄 같은 게 얼기설키 좀 뭉쳐 있고 그 속에서 뜯어먹는 거예요. 많이 발생합니다, 얘들. 역시 씹어먹는 입을 가졌다. 지금 이렇게 씹어먹는 입을 가진 애들은 대부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애들은 약을 침투시켜서 식물체 안으로 들여보내기보다는 그냥 겉에서 뿌리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얘가 이제 입벌이거든요. 벌목 중에서 잎을 뜯어먹는 벌입니다.
극동 등의 잎벌, 뭐 또 장미 등의 잎벌, 또 뭐 개나리 잎벌, 현무 잎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잎벌 같은 것도 발생하면은 잎을 굉장히 많이 뜯어먹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해충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나방 애벌레 같이 생겼죠. 근데 벌이네요, 이건. 자, 그리고 이제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는 애들. 자, 유리나방 종류입니다. 복숭아 유리나방. 얘들은 나방이 날개가 투명하죠. 그래서 그 유리창 같다 그래서 유리나방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리고 몸에는 노란 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앉아 있으면 말벌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벌을 흉내내는 거죠, 이게. 의태라 그래서 진짜 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조직이야 막 이런 것처럼. 네? 그쵸. 괜히 이제 이렇게 문신 있는 팔토시 딱 끼고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팔 딱 내놓고 그러는 것처럼 얘들도 나 말벌인 거 같이 속여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얘들이 알을 낳으면은 이게 나무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지나가시다가 벚나무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수액이 좀 노출돼 가지고 나무 진이 좀 굳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똥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수액을 다 벗겨 보시면 안에 구멍이 있거든요. 그게 다 이 유리나방이 속으로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강변이라든가 이렇게 강가 같은데 벚나무를 쫙 심어놓는데 이런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무 줄기에 어느 가슴 높이까지 이렇게 하얗게 칠해놓는 경우도 있죠. 석회유를 쭉 칠해서 허옇게 발라놓거든요. 그거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유리나방을 막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여름철에 이렇게 강하게 빛을 받으면 거기가 터지거든요. 타서 이렇게 터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여름에 또 겨울에도 또 터져요. 이게 얼어서 여름엔 더워서 터지고 겨울엔 얼어서 터지고 그 터지는 방향은 일정합니다. 나무마다 이렇게 중간에 갈라져서 타서 터졌다. 다 남서 방향입니다. 해가 떠서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서로로 넘어갈 때 오후 2시쯤에 해는 남서쪽에 딱 떠 있거든요. 이때가 가장 뜨거울 때라 한여름에 이 햇빛을 그대로 받으면은 그 남서 방향의 그 부분이 쭉 타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는 또 문제가 되는 게 해가 또 겨울에 추운 날, 맑고 추운 날 있잖아요. 이때 해가 뜨면은 쭉 해서 오후에 한 2시쯤에 남서 방향에 해가 넘어갔을 때는 요때 비치는 그 나무의 고면은 좀 따뜻해져요. 겨울 햇살이 또 은근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벼락 같은데 햇빛 비치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무가 그 부분이 좀 따뜻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이 올라와요. 겨울에는 물이 안 올라오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따뜻해졌다가 물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제 해가 탁 넘어갔네요. 그러면 갑자기 기온이 확 떨어집니다. 밤에. 이때 터지는 거예요. 이게 쫙. 그래서 이런 걸 상열 현상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곱게 쫙 터지는 거는 얼어 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약간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타서 터지는 거는 여름에 피소라 그래서 그렇게 터지는 현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흰색을 발라놓으면은 온도가 급상승하거나 이런 거를 좀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나방도 막고. 네? 남서방향만 발라준다고 했어요. 예, 보통 그렇긴 한데 뭐 유리나방 피해까지 막으려면 그냥 바르는 김에 다 바르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끼려면은 남서방향만 발라줘도 얼어 터지거나 타서 터지는 거는 막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유리나방이 지금 들어간 모양을 볼 수 있고요. 요거는 하늘소입니다. 안락하늘소. 그래서 이런 하늘소 종류도 파고 들어가서 먹는다. 그래서 발견하신 거는 아마 이런 애벌레가 아닐까 싶네요. 그러면 저 유리나방은 네. 그 일정 높이에서만 파고 들어가나요? 약간 선호하는 높이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데는 안 가고 조금 줄기가 좀 굵은데 그런 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복숭아 유리나방도 있고 사과 유리나방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벚나무 같은 장미과 쪽을 들어가고요. 포도 유리나방 같은 경우, 그러니까 포도에 들어가는 유리나방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포도에 피해를 크게 줍니다. 자, 그래서 파고 들어가는 애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나무좀 같은 애, 껍질 바로 밑에 막 굴 파는 애들도 천공성에 들어갑니다. 이 천공성 애들의 특징은 빠는 잎일까요? 씹는 잎일까요? 씹는 잎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딧물 같이 이렇게 찔러서 빨아먹는 애가 구멍 뚫으려면은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근데 입으로 물어뜯어서 구멍을 내면서 들어가는 씹는 입을 갖는 애가 다 천공성이다. 자, 그리고 이제 해충은 아니지만 또 흔하게 보실 수 있는 게 이 달팽이네요. 요새 와서 좀 문제가 됩니다. 민달팽이 쪽이 그러니까 집이 없어요. 집이 없으니까 이제 민달팽이 이렇게 부르고 얘들이 나와서 뜯어 먹으면은 이렇게 잎의 중간에 구멍이 좀 큼직큼직하게 뚫립니다. 그리고 얘들이 먹은 곳은 좀 침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점액질 같은 게 좀 묻어 있어요. 근데 낮에 현행범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밤에 어두울 때, 그늘졌을 때, 이럴 때 주로 나오기 때문에 낮에는 땅 밑이라든가 낙엽 밑이라든가 이렇게 좀 습한 데 숨어 있죠. 그래서 뭐 발견하시면 발견하신 대로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만약에 베란다 정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자꾸 이게 피해가 난다 싶으시면은 그 미끼로 쓰는 약이 있어요. 메타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인데요. 그게 꼭 마치 이렇게 붕어밥 같이 생겼습니다. 메타알데하이드. 거기에 들어있는 약을 흙 위에다 뿌려놔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땅 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슬슬 먹어야지 하고 나올 때 바로 옆에 그 맛있는 먹이가 있는 거예요. 땅 속에서 싹 나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옆에 먹이가 있으니까 그걸 먼저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 아파서 죽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뭐 민간요법에는 뭐 맥주가 잘 듣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막걸리가 잘 듣는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쨌든 그게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이렇게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죽게 만드는 그런.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달팽이도 하나의 주요한 식물의 해충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요것들은 좀 좋은 애들입니다. 무당벌레 좋죠. 무당벌레 알이고요. 무당벌레 애벌레도 조금 약간 길쭉하면서 다리가 이렇게 옆으로 6개가 보이는 좀 길쭉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게 무당벌레 애벌레고, 그러니까 봄철에 보시면 나무 줄기에 이런 알이 붙어 있는 것들은 가끔 보실 수 있어요. 노란색으로 예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이렇게 해충인가 그러고 이렇게 터트려 죽이지 마세요. 무당벌레는 진딧물을 먹어주는 좋은 애들이니까 걔들은 이렇게 좀 보호를 해준다. 깻잎 같은 뒤에가 막 붙어 있는 게 진딧물이에요. 깻잎 같은 데 붙어 있는 애는 가루이라고 합니다. 예, 온실가루이 또는 뭐 가루이 그러면 그건 뭐냐면 깻잎이나 상추 같은 거 드실 때 상추 씻다 보면은 뭔가 물고기 비늘같이 생긴 애가 이렇게 아주 쫙쫙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다 자라면은 하얀 먼지같이 생기는 되게 작은 날 곤충이거든요. 이렇게 탁탁 치면은 이게 펄펄펄 나는데 꼭 무슨 먼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가루이 종류가 있어요. 그거에 애벌레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잘 뛸려면 안 띄어져요, 잘. 예, 씻을 때 이렇게 상추나 이렇게 깻잎이 막 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씻으셔가지고 그냥 별로 해롭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떨어지니까 뭐 좀 많이 먹었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런 거 발견하시면은 너무 이렇게 뭐야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밥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쌈장 넣으시고 고기가 붙어 있네 이러면서 그렇죠? 예. 크게 뭐 그렇게 해롭은 것 같지는 않다. 예, 가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무당벌레 좋죠. 그런데 문제는 무당벌레도 이 점의 숫자를 좀 보셔야 돼요. 7개까지 있는 거를 제가 칠성 무당벌레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보통 무당벌레는 뭐 점이 없는 애도 있고 2개 있는 애도 있고 뭐 7개까지 있는 애는 괜찮아요. 근데 점이 이렇게 셋이다가 짜증나는 무당벌레 있어요. 너무 많아요. 28점박이 무당벌레라든가 큰 28점박이 무당벌레 이런 애들은 해충입니다. 잎을 뜯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감자라든가 이게 이제 가지과 식물인데 뭐 가지라든가 감자 뭐 이런 애들 쪽에 잎을 뜯어 먹는 해충이니까 무당벌레 같이 생겼는데 보니까 점이 너무 많다. 세다가 화난다. 이런 애들은 없애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7개까지는 봐주자고요. 걔들은 예, 착하니까. 예. 그리고 진딧벌이라고 하는 요 녀석은 벌입니다. 조그만 벌인데 이게 진딧물에다 알을 낳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라가지고 지금 밖으로 탁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얘도 기생벌이라 그래가지고 기생시킨다. 좋은 애죠. 그래서 많이 팝니다. 이제 천적으로 뭐랄까 온실 하우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봉투에 요 벌을 담아가지고 팔아요. 그러면 그걸 뜯어가지고 걸어놔 주시면은 벌이 이제 싹 나와가지고 그 진딧물들이 있는 것들을 공격하죠. 이렇게. 그래서 좋은 애입니다. 그리고 풀잠자리, 칠성 풀잠자리 부치 또는 풀잠자리 목곤충들은 여름철쯤에 한 5시, 6시 정도에 이렇게 산책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연한 녹색이죠. 그런 애들이 한 손가락 2개 정도 크기의 애들이 이렇게 팔랑팔랑 나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이 풀잠자리거든요. 얘도 좋습니다. 무당벌레보다 오히려 더 해충을 많이 먹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도 잡지 마시고 그대로 보이시고. 이 풀잠자리 알이 또 재밌어요. 실성 풀잠자리 같은 경우는 알을 이파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구조물에다가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실을 붙여서요. 이렇게 알을 낳습니다. 흔히 이제 뭐 우담바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현상이 다 이 풀잠자리 알입니다. 그래서 이 알이 이제 약간 옥색이면 아직 부화 안 한 거, 끝에가 하얀색이면 다 부화한 거, 옥색이면 부화하지 않은 거. 이 풀잠자리들이 알을 원래 자연계의 이치로 따지면은 진딧물이 있는 곳에다 알을 낳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부화해서 깨나면은 진딧물을 잡아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급한 거예요. 막 애는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다가 어디 뭐 간판에다가도 붙여놨기도 하고 뭐 절에 이렇게 뭐 석탑 같은데 또는 뭐 부처님 얼굴에 그러면 이제 우담바라가 피었다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보면은 굳이 뭐 그거를 뭐 꼭 이렇게 우담바라 아니야 막 우기고 막 이거 아니야 막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 저건 풀잠자리 알이다라고 아시고 그 대신 그걸로 인해서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으면 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나서가지고 막 이거 아니야 무슨 막 그러지 마세요. 그냥 풀잠자리 알인데 좋은 일이 생길 건가 봐 뭐 이렇게 그 정도로 네. 예 맞습니다. 해마다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또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그죠? 예. 저도 여러 번 인터뷰했습니다. 근데 뭐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끝내죠. 자, 이제 우리가 병하고 해충하고 어느 정도 본 거예요. 그래서 병에 대한 기억을 조금 되살리시고 병에는 곰팡이병이 많다. 그죠? 병의 이름은 웬만하면 보시는 대로 그냥 이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흰가루가 묻어있다, 흰가루병, 검은 별무늬 같은 게 있다, 검은 별무늬병, 붉은색 전무늬가 생겼다, 그렇죠? 붉은 별무늬병, 적성병, 그렇죠? 뭐 떡같이 생겼다, 떡병, 전무늬가 생겼다, 전무늬병, 잎이 말랐다, 잎마른병. 와우,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또 실제로 보시면은 또 이게 좀 헷갈려요. 생명도시 시흥